(2020년) 제2회 건축기사 실기 시공 분야 문제보고 해설을 맡은 건축시공기사 백종엽입니다. 이번 시험은 총 17문제가 시공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각 공정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 마감 공사에서 문제 비중이 다소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슬러리월 공법의 장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일단 건축기사 실기에서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암기도 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슬러리월 공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평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슬러리월 공법을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코너 V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너 V를 먼저 시공을 합니다. 자, 평면으로 보면 코너 V를 먼저 시공을 해요. 이 코너 V가 시공이 되면은 전체 안쪽 이 내경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이 내경이 결정이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공법 중에 첫 번째인데, 우리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코너 V 계획을 짜서 전체 바이트 개수가 몇 개 나오는가, 전체 사이즈가 몇 개가 나오는가, 전체 둘레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패널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슬러리월 공법에서는 플랜트 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안정액 탱크, 그 다음에 필터 프레스, 여러 가지 플랜트 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장이 필요한데요. 가공장의 크기도 못해도 가로 10m에 세로 30m 폭 정도, 그 정도 된 여유 있는 야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장비가 한 대냐 두 대냐에 따라 다른데 비시커더 장비하고 행그랩 장비, 선행 장비, 그 다음에 후행 장비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현장이 빡빡하게 되죠. 그래서 도심지가 아닌 현장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바깥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에서는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러리월 공법을 했을 때는 최소 폭이 있는데, 이때 야적장의 전체 이 폭들하고 계산을 해서 못해도 최소 50에서 60m의 폭이 되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70m 이상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볼 때는 야적장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시설을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가 전부 흙탕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보통 250mm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단점으로? 그쵸. 폐기물이 생깁니다. 폐기물. 바닥에다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중에 깨야 되니까 폐기물이 생겨요. 그럼 공벽은 어떻게 유지를 하냐? 공벽 같은 경우도 안정액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슬러리월이 이 벽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가이도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죠. 가이도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가이드월이 돼서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슬러리월이 형성이 되고, 가이드월이 테두리로 뺑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공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액이 전부 이 안에가 꽉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정액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하고 안정액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소음 공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죠. 이게 24시간 동안 굴착을 해요. 2교대로 아저씨 2명이 계속해서 굴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도 아마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에서 이제 주거권이 아니라 상가라든가 어떤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단독적인 패널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판넬을 우리가 세컨드리 패널이라고 하고, 큰 패널을 프라이머리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패널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져 있습니다. 지중간에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벽체가 형성될 부분에가 전부 S판넬, P판넬. P판넬은 커요. P판넬은 6m짜리고 S판넬은 2800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각 벽체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우리 답에 수평 연속성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캣빔을 시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위쪽에다가 신선한 안정액을 제거를 하고 신선한 안정액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찌꺼기들을 깨낸 다음에 링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일체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수평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테두리볼을 전부 설치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리 공법의 장점과 단점이다. 장점은 아무래도 뭐가 있을까요? 다른 공법에 비해서 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왜 강성이 우수하냐? 두께가 800이에요. 800. 엄청 크죠. 두께가 800이라 됩니다. 이 폭이 벽 두께가 800이라는 소리는 엄청나다는 소리죠. 그리고 800이다 보니까 엄청 두꺼운 벽이 돼 있고 얘가 이어져 있고 다시 되어 있습니다. 요게 2800짜리가 S판넬, 세컨드리 판넬. 그 다음에 B판넬은 6m에서 6200 보통 현장에서 시공을 합니다. 크죠. 그래서 강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가 두껍기 때문에 물이 침투해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수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공사에서는 어떤 공법이 장점하게 되면 무조건 강성이냐 그 다음에 차수성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답은 벽체의 강성과 차수성이 하나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험장 갔을 때는 굳이 하나로 갈 필요 없이 쉽게 강성이 우수하다, 차수성이 높다 또는 차수성이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이 작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소음과 진동이 다른 공법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굴착을 해 나가실 때 다른 공법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그래서 장점 부분에서는 강성과 차수성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생각이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소음 진동이 작기 때문에 민원이 작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이 우수하다, 차수성이 높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작다, 민원을 줄일 수 있다.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적장이 필요해요. 야적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좁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적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죠. 야적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플랜트 장비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안정액 탱크, 필터 프레스, 그리고 철근 가공장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야적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CIP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원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야적장이 꼭 필요하다. 또는 플랜트 시설 얘가 필요하다. 또는 공사비가 고다. 그 다음에는 아까 안정액이 폐기물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를 꼭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된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된다. 이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기간이 증가가 돼요. 왜? 작업 속도도 늦고 강성은 강하지만 작업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보통 우리가 둘레 250m 정도, 200에서 250m다 그러면 50m 곱하기 4면 200m가 되겠죠. 그러면 60m면 6, 4, 24. 그러니까 폭이 보통 60m가 넘어가야 되는데 6, 4, 24 여기 이 테두리로 봤을 때 바이트 개수를 계산하면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높고 공사 기간이 증가된다. 자, 단점 우리 교재에서 정답으로는 수평 연속성이 부족하다, 공사비가 고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좋은 답,
좀 더 좋은 답은 플랜트 시설에 야적장이 꼭 필요하다. 현장 내용으로 보면 공사비가 고가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폐기물 발생이 많다. 그래서 현장 내용으로 답을 했을 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좀 교재는 이제 일반적인 답으로 수평 연속성이 부족하다, 공사비가 고가이다. 수평 연속성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조금 현장 사람들이 봤을 때 채점을 했을 땐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캣빔을 시공하면 일체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은 이런 답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관말뚝 지정의 특징을 3가지 쓰시오. 강관말뚝. 강관말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까요? 이렇게 집안이 있었을 때 강관말뚝이 원형으로 된 거예요. 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네, 통으로 철제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걔가 관통이 되어 있어요. 밑에도 구멍이 뽕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커피 마실 때 빨대, PVC 빨대 있죠. 걔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걔를 땅에다 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나서 위에서 박겠죠. 그러면 얘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원형 테두리가 있는데 두께가 두껍지가 않죠. 가운데가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두부 파손 방지 캡을 시공하고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이 찌그러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 PHC 말뚝은 이렇게 지금 600파이를 현장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무겁죠. 그런데 얘는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5mm 정도 튀다 그러면 안에가 속이 비어 있으니까 PHC 말뚝보다 어떻게 될까? 장점은 경량이다. 매우 가볍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볍고 뾰족하기 때문에 네, 시공성이 우수하죠.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소리는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관입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현장 내용으로 보면 관입성이 좋다. 우수하다. 관입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가볍다. 가볍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운반, 양중, 운반이 네, 용이하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량이다. 경량이니까 문제를 같이 이어가시면 편해요. 경량이면서 운반이 용이하다. 그리고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소리는 관입성이 매우 우수하다. 단점으로 보면요, 네, 부식이 쉬워요.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부식 발생, 네, 우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장점을 보면 이 상태에서 상부에서 어떻게 할까? 이음을 풀 용접으로 갑니다. 용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음이 자유롭다. 또는 이음시 강도가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지지력이 크고 이음이 안전하다. 상부 구조와의 이음 또는 결합이 용이하다. 가볍다 보니까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하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건축기사 실기 문제의 시공 핵심 키워드들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공정. 그 다음에 품질이라는 단어가 항상 시공에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구조적인 특징에서 강도가 나오거나 강성이 나오거나 하고요. 자, 거기에 또 마지막으로 물과 연관된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연관된 단어가 차수성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공사들을 다 했을 때 하나가 있는 게 공해죠, 공해. 그래서 무공해 그리고 해체가 나옵니다. 자, 플러스 무공해. 얘는 무조건 필수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공해하고 자, 해체라고 했죠. 해체. 자,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건축기사 실기에서는 마법 단어로 바뀌어져요. 어떤 걸로 바꿔지냐면 공정이라는 단어를 강간말뚝이다.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시공성이 좋으니까 어떻게 바꿔줄까요? 얘가 공기가 단축이 된다. 이런 단어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기가 단축이 되니까 시공 속도가 또는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런 단어로 바꿔줘요. 얘는 법칙들이니까 암기를 하세요.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만 다 써도 그냥 공부 사실 하나도 안 하고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서는 힘들겠지만, 네. 공기가 단축이 된다.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런 단어로 바꿔지고요. 또는 공사 기간이 똑같은데 공기인데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단어로 바꿔집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이라는 것은 규모와 성능입니다. 규모와 성능. 네,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단어로 바꿔집니다. 네,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품질이 향상된다. 이런 단어로 바꿔지겠죠. 원가는 공사비가 절감된다. 이런 단어로 바꿔죠. 공사비, 공사 원가가 절감된다. 다른 말로 이게 경제성이 좋다. 이렇게 바꿔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안전은 설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설치 위치를 말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법의 강도가 확보된다. 어디 강도가? 어디 강도가 중요하죠. 이음부 강도가 확보된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상부 또는 지지력 강도가 확보된다. 그 다음에 변형과 연관해서 강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강성이 또 확보된다. 물과 연관해서 토공사 거의 있죠. 토공사가 거의 있어요. 토공사에만 거의 차수성이 확보된다. 자, 거기에 이 공법을 쓰니까 무공해성이다. 무공해성이라는 게 폐기물이 안 나오거나 소음이 안 나온다 소리입니다. 자, 해체가 용이하다 또는 조립이 용이하다. 그래서 건축기사 실기에서는 시공 실기에서는 이 매직 단어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내가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쓰면 다 정답이 됩니다. 자, 강간말뚝 지정의 특징 3가지만 쓰시죠. 모르겠다 그러면 공기가 단축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공기가 단축이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시공성이 우수해서 관입성이 좋으니까 공기가 단축이 된다. 이러면 완벽하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2가지만 조합하면 건축기사 실기 사실 쉽게 문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공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PHC 말뚝보다는 경량이잖아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공성이 좋고 공기가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철이니까 부식이 되잖아요. 네, 관관의 특성상 어떻게 부식이 발생될 수 있다. 부식이 우려된다. 네, 자, 그 다음에 강관을 때리기 때문에 말뚝 두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품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말뚝 두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이 우수한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직 단어들을 가지고 특징들은 장점과 단점, 좋은 말을 이 테두리에서 풀어간다. 자, 그래서 교재는 지지력이 크고 이음이 안전하다. 상부조와의 결합이 용이하다. 운반 및 시공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3번.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 공법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떤 공법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강의 때 많이 설명을 하는데 바다에 이렇게 있고 공항공사를 할 때 이렇게 주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갯벌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밑으로 쭉 바다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순전히 물이겠죠. 그러면 여기를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지반
계량 공법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샌드 드레인, 어떤 모래를 이용해서 말린다. 어떻게 말릴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점성토에서 또는 사질토에서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이 나누어진다. 그 원리는 간극에서 얘는 물을 뺀다. 점성토에서는 물을 뺍니다. 도자기 만들 때 물을 점점 돌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해지죠. 그 원리가 점성토 집안 계량 원리예요. 사질토는 각각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빼면서 압축되면서 줄어든다. 그래서 두드리고 흔들고 진동 주는 공법이에요. 그럼 일단 사질토는 제껴두고 샌드 드레인은 무엇이냐? 점성토에서 배탈 나면 아프고 고치고 동전으로 침투할 대표를 가리자. 암기법. 배탈 나면 앞으로 고치고 배수 탈수. 배탈 나면 앞으로. 그냥 많이인데 이렇게 고치자. 배탈 나면 앞으로 고치자. 배수공법, 탈수공법, 안밀공법, 고결공법, 치환공법. 자, 그 중에서 가장 건축에서 많이 하는 공법 중에 나대지에서 하는 공법이 탈수공법인데 샌드 드레인, 베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금 거의 안 해요. 거의 지금 팩 드레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기사 시험에 샌드 드레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잘 안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이해를 하고 쓰시면 되겠는데요. 요 안에 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점성토 안에서는 물을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철제 케이싱을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철제 케이싱을 박았어요. 자, 거기에다가 모래를 전부 압입해서 장비로 진동 압입해서 모래를 전부 집어넣으니까 요게 뭐가 되냐? 샌드 파일이 되는 거죠. 모래 기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모래 기둥이 되는데 물이 모아져야 되니까 케이싱을 빼야 되겠죠. 케이싱을 빼니까 여기가 순전 모래 기둥이 쭉 형성이 돼 있습니다. 모래 기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답에서 보시면 지름이 40에서 60cm 정도. 그러니까 뭐 실제 규격을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40에서 60 정도, 이 정도 했다 모래를 전부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지름 40에서 60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케이싱으로 공벽을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를 압입하여 집어넣으면 필터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위에다가 장비가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0.5m에서 1m 정도 샌드 매트를 깝니다. 샌드 매트를 깔아요. 샌드 매트를 쭉 깔아 놓습니다. 이 깔아 놓고 나니까 필터층이 이제 T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던 물들이 틈새 쪽으로 샌드 파일 쪽으로 전부 몰려들겠죠. 점성토인데 여기는 모래니까 투수층은 오겠죠. 상부도. 그런데 물을 그냥 뺄 수가 없으니까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뽑는데 그래도 자연적으로 물이 더 몰리게끔 3m에서 10m 정도 송토를 해요. 이 송토를 뭐라고 하냐면 하중을 이렇게 가한다 해서 먼저 가한다고 해서 프리 하중을 가한다 로딩이다 라고 합니다. 자, 프리 로딩 선행 제하. 그래서 내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물을 탈수시킨다 해서 탈수 공법. 그 안에 모래를 이용한다 해서 샌드 드레인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를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그림대로 설명하는 정의가 있어요. 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름 40에서 60cm의 직경, 지름 40에서 60cm의 구멍을 뚫고 또는 천공을 하고 케이싱을 설치하여 모래를 압입하여 채워 넣은 후에 상부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샌드 매트를 깔아서 투수층을 만들고 샌드 드레인을 할 수 있게끔 상부 쪽에서 프리로딩, 선행 제하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 내에 있는 간격수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배출되어서 집안이 개량되는 공법,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있겠습니다. 교재는 아주 간단하게 집안에
지름 40에서 60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모래를 넣은 후에 송토 및 기타 하중을 가하여 점토질 집안을 안밀시키는 공법. 안밀시킨다라는 거는요, 안에 있는 강국수를 뺀다는 소리예요. 그럼 빼면 압축이 되겠죠. 자, 이게 샌드 드레인 공법.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에 치갑이 증가되는 요인을 4가지 쓰시오. 자, 그럼 간단하게 또 치갑이 증가되는 요인이 뭐 어떻게 되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이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면이 이렇게 있고 벽체다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자, 이렇게 된 벽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이렇게 했을 때 벽체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 두꺼우면 아무래도 힘이 더 가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치갑이 더 발생되고 위쪽은 치갑이 줄어들겠죠. 떨어지는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치갑에서는 공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암기법이 있다라고 했죠. 자, 붓이 아니에요. 발음이 붓을 타다. 붓을 타다. 이 4가지만 일단 가도 돼요. 붓을 타다. 습기 응수철. 자, 붓을 타다 습기 응수철. 아주 간단합니다. 부어넣기 속도. 빨리 부어넣으니까 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슬럼프가 클수록, 물이 많이 있을수록입니다. 슬럼프가 클수록. 마찬가지로, 네, 타설 속도가 부어넣기가 똑같아요. 네, 타설 속도가 또 빠를수록, 같은 내용이네, 지금은.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자, 그 다음에 다짐이 많을수록. 그 중에서 뭐 습도, 기온, 응결 속도, 수밀성, 뭐 그 다음에 철근. 자, 이렇게 해서 중에 하나만 가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슬럼프 값이 클수록, 벽체가 두꺼울수록, 그 다음에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부어넣기나 타설 속도. 여기는 빈비압과 부비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부비압. 자, 그러면 쉽게 붓을 타다 습기 응수철이다. 부비압일수록. 네, 그 다음에 슬럼프 클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다짐이 많을수록. 자, 교재에서는 추가적으로 습도가 높을수록이 되네요. 여기 습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4가지만 골라 가시면 됩니다. 암기법을 만들어 놓고 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붓을 타다 습기 응수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목재 섬유 포화점을 설명하고 함수율 증가에 따른 목재 강도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재 같은 경우는 목재 구조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수분 함유량에 따라 다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함수율 퍼센트가 되겠고, 자, 이쪽이 압축 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함수율이 30%였을 때, 이때부터는 강도가 균일한데, 그 이상이었으나 함수율이 30% 이상이었을 때는 강도가 균일하다, 일정한데, 네, 함수율이 점점 줄어들수록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라는 게 목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섬유 포화점이라는 건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율 증가에 따른 목재의 강도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함수율이 30%일 때를 말하며, 함수율이 30% 이상일 때는 목재의 강도가 일정하나, 거의 일정하나, 그 이하가 되면 강도가 급속도로 강도가 증가한다. 이게
섬유 부하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죠. 고강도 콘크리트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벽체가 이렇게 있고 보가 이렇게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 수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건조 수축이 점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수분이 있습니다. 이때 고강도 콘크리트가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더 위험해요. 시공이 한참 지나면은 수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열이 발생하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는 아주 치밀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테두리가 전부 막혀 있고 네,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력 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 밥솥 밥을 하려고 계속해서 뜨거운 열이 가해지죠. 그러면 이 수증기가 나가야 되는데 막고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열이 계속 가해지니까 약한 부분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냄비에다 물을 끓였을 때 냄비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무거우면 네, 올라가지 않을 텐데 가볍다 보니까 수증기로 해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현상처럼 콘크리트 안에도 물이 네, 화재가 발생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약한 부분으로 나가면서 퍽 터지면서 가는 내용이 바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에 대한 정의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부재가 중요한 건 화재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콘크리트 표면부가 소리를 내며 급격히 파열되는 현상. 자, 콘크리트 폭렬 현상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화재 발생 시 네, 내부 수증기 압에 의해서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부 수증기 압에 의해서 네, 콘크리트 표면부가 파열되는 현상, 파열되면서 소리 나는 현상. 자, 이렇게 해서 문제 6번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 입찰 제도. 이게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였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도급 업체에 견적할 능력이 안 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자, 부대 입찰 제도를 보면 부대 입찰 제도는 이제 정부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 공사. 나라에서 하는 공사에서 예정 가격이 정해집니다. 예정 가격이 자, 500억 정도 안에서 액가가 있습니다. 물량을 뽑아서 이제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사가 한 500억 정도 안에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각 공정별로 견적을 뽑아요. 시공사에서. 네, 토공사는 얼마, 기초공사는 얼마, 거푸집 공사는 얼마, 마감공사는 얼마, 총 공사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각 하도급 공정별로 하나씩 네, 공사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공사의 금액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부대 입찰 제도는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 하도급 공정별로 각각 그 공정별로 비율을 정합니다. 이 정도 되는 네, 공사 원가 비율을 견적을 통해서 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입찰자에게 이 정도 공사 안에서 네, 공사 입찰을 해라. 그러면 그 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업체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기를 하겠죠. 견적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입찰 시 그 서류를 첨부하는 제도. 이게 부대 입찰 제도가 되겠고요. 대안 입찰 제도는 네, 시공사에서 좋은 공법이 있어요. 신공법을 적용을 해서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하겠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난 더 좋은 공법 적용하겠다. 예를 들면 로봇을 이용하는 공법을 가겠다. 아니면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함으로 인해서 공기도 단축시키고 품질도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네, 효과적으로 공기 단축과 공사비가 절감을 하는 네, 대안을 제시한 이게 바로
네, 대한 입찰 제도다. 교재에서 이제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 설계를 당연히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공법보다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 이게 대안 입찰 제도가 되겠습니다.